글로벌 시대의 물관리 및 물산업 전망에 대한 저희 전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또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수학공사의 문지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자장 소개, 그리고 자장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수학공사 K워터 연구원에서 근무 중이신 최선아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수학공사 K워터 연구원의 구영봉 수장입니다. KBI 물국토연구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신 김익재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 물산업 운영과의 김준혜 사무관님입니다.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의 장동우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부터 물산업혁신처의 소장 내용을 제시해주신 정승화 처장님이십니다. 정승화 처장님께서 자장을 맡으시고 회의를 진행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고영봉 소장님의 글로벌 물산업 트렌드 전망, 그리고 인천대 장동훈 교수님의 디지털 수정 관리와 산업 분야, K워터 최선아 박사님의 복합적인 환경 이슈에 맞는 수초리스 대응 등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 저희 과장님 인사 말씀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부장공사에서 부산국지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6월에 부산지능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되는 많은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육성 지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지자체 등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 간에는 물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산업 육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한국 스마트 워터 그린 함께 통합학술 대회를 통해서 노동말 시대를 맞이하는 물관리 및 물산업 전망을 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되었고 분야별로 우리 현재 가장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또 들어보시고 30분가량 발표 내용은 각 10분간 주제별로 진행될 거고요. 토론도 들으신 내용에 대한 패널 간 토의가 한 30분 정도. 패널 토의를 통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청중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글로벌 물산업 전망에 대한 K워터 고영봉 소장님의 발표와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는 디지털 수장 관리와 산업 동향에 대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장동훈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고요. 계속되는 신종 유해 물질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계속 신종 유해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발견과 방시에 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합적 환경 이슈에 맞는 수처리 기술의 대응에 대한 K워터 최선아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영봉 소장님께서 글로벌 물산업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러부터 물정책의 보수관 김민입니다. 제가 스마트워드 그린더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팀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송도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발표드릴 내용은 글로벌 물산업의 트렌드와 전망인데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연결해서 아마 장동혁 교수님이 좀 디테일한 그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 안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설정했어요? 제가 발표드릴 수 있는 우선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물산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져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물산업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환경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래서 환경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기업의 ESG 4개 관점에서 보고요. 이 4개의 관점들이 시사적인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물산업의 정의부터 좀 보겠습니다. 물산업진흥법에 보면은 물수단 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제정 전과 제정 후를 비교해서 도식화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상하수도 분권 그리고 수장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수환경, 수생태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관리의 밸류 체인 다 포함이 물산업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산업은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의하시지만은 국민들의 복지와 요즘에 이제 물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인프라다. 그래서 보편적 재화이며 사회 인프라의 핵심 자본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4차 혁명기술과 연결이 되면서 물산업도 고부가치 기술 산업화에 대한 잠재력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산업이 또 이 물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타 산업, 타 SOC하고 비교해 볼 때는 파급효과가 저기에건 아마 안 지어질 겁니다. 타 SOC 비교해가지고 생산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물산업이 성장하면은 국가 경제 기여함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물산업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앞서 최근에 물산업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환경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경 리스크는 저희가 아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인구 변화에 따른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경고를 보내왔고요. 그다음에 이 경고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변화에 대한 일상들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체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하고 합쳐져서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발생이 했을 때는 그냥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보통 블랙 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환경 리스크가 더해져서 물산업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는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고 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물산업은 성장할 수도 아니면 쇠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기후위기 대응인데요. 기후위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한 5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경쟁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이번 지난 여름에 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 같은 경우도 한 180여 명의 사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라는 것들은 이제는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크고 발생했을 때의 영향력도 가장 큰 위기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 위기는 결국에는 그 한 스팟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물순환 전체에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로부터 촉발된 이 변화는 결국에는 물산 생태계 전체를 다 뒤흔들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순환 시스템이나 물 관련 생태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부활을 하고 이 패러다임에 특히 이제 이 기후 위기가 도시화나 인구 증가하고 맞물려서 워터하고 에너지, 푸드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심화되는 이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영향이 그러면 물산업을 강제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이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시장은 증가될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성장 전망도 타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을 중심으로 한 다른 에너지나 푸드하고 연결된 연계된 산업군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 분야도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산업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를 거스르지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쇠퇴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코비드-19이나 물적 심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왔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비대면 사회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물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기본적인 것들은 우선 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물산업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산업 분야도 결국에는 자본 투자나 아니면 운영 시장 부분에서 비용은 반드시 또 증가되게 될 건데요. 이 비용 증가되는 것만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문제에 따라서 물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또 새로운 분야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체질 개선에 기여를 작동한다 그러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이제 그 물 분야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산업 체계가 물 공급 과정에서 탄소를 일제로도 물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또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또 그린 수소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수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물산업 체계에서 흐름의 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신산업군을 좀 살펴보면은 앞쪽에 탄소 저감이나 상세에 대한 부분은 탄소 불관리에 대한 부분, 전 과정에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수자원 관련된 시설들이 수원으로서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소 저감과 상세 부분에서 중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정 태양광이나 수열 에너지, 수소는 물 관련된 재생 에너지 확대의 수단으로서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좀 더 봐줘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수소라고 저희가 뽑았는데요. 사실 수소는 보면 국가적으로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큰 플랜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수소가 물 에너지로부터 나온 수소를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수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 자체가 또 저장의 수단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물 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또 수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는 생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장 운송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 이 세 개 크게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연결할 것이냐가 새로운 유산업에 대한 마켓을 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저장된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역된 관리 낮춘 수량, 스마트워치 시티에 대한 수소 비용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산에 대한 신성장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화인데요. 이 부분은 장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산업 분야는 자본 투자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투자나 수요가 감소되는 와중에도 저희 물산업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물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 기회나 또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물산 앞으로는 투자나 수요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물 산업 물 시장은 증가 구상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결시켜서 물산업부터 보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로 지금 진화하고 발전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물산업의 디지털 사계 분야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시설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야가 크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망은 계속적으로 디지털 물시장은 성장을 할 것인데요. 특히 이제 촉발시킨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디지털 물시장은 더 촉발이 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했느냐, 보유 못한 국가냐 하고 구분이 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가장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물시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차이는 격차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 기술로 전망되는 것들이 뉴스탄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요 변동,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들의 변동 코이 커져서 뉴스탄지에 대한 이 뉴스탄지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도 차지하지만 공급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을 활용하는 소비자의 참여, 그리고 관광 관련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 물 시장은 영미권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프로젝트 64%, 디지털부터 펀딩의 81%가 그리고 디지털 물 기업의 63%가 영미권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물기업 자일령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인데요. ESG는 물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의 기관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기업에 아니면 또 이사회에 ESG 대응 소홀로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합니다 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하고 그 의사결정이 작동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들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ESG 관점에서 적정하지 못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사례가 이런 것들은 여기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기업도 ESG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베올리아가 수혜제를 합병하신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베올리아 관점에서 보면은 대리기나 폐수제 사용 분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수혜제를 합병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합병은 environment 쪽 환경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한 결정이었지만 사실은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자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결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의사결정의 시발이 베올리아의 CEO에 의해서 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조금은 몇백 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환경을 확장하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셜이나 아닌 거버넌스 쪽에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ESG 관점에서 물산업을 좀 보면은 여전히 기회를 물산업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의 효율성이나 생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분야는 물산 분야에서도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산업이 타 산업의 포항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재료 또는 자원으로서의 물 사용을 어떻게 하면은 물 전략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분야들은 좀 앞으로 더 필요한 특히 물산업 분야에서도 더 초점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ESG 자체가 물산업의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우리 물기업 자체도 물산업의 물기업 자체도 ESG를 고려하는 경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사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사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환경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물산업 분야가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마켓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은 기회가 날아갈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이나 디지털 복합을 해서 하이테크 물산업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물산 생태계 전환의 퍼스트 문고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세칭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무선생님께서 기후위기고 물산업의 성장 기회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이테크 혁신 기술로 다가온 위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디지털 물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약간 보호했던 ESG에 대한 의미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친환경적 목적의 경영활동이라고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고려 없이 실시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ESG는 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다르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후보부님께서 디지털 수자원 관리와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교시환경연구소의 장문화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수자원 관리와 산업 분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 물산업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디지털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기술과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디지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개념과 필요성, 새로운 부분과 그리고 디지털 수자원 관리 기술과 사례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제한 사항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수자원 관리는 디지털화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수치적인 데이터 그리고 모든 문자화된 숫자화된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느끼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가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확도를 예측하거나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뭐 기상청이라든가 뭐 수자원 분석, 와비스라든가 다양한 이제 수자원 사이트에서 정보를 디지털화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없이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자원 관리 기술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겪는 홍수, 가뭄, 기후변화, 또 수자원의 보존, 다양한 이 물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만한 기회된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화와 이런 수자원 기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도 여기 사이트에 캡처한 겁니다. 보면 수자원과 관련된 이 디지털화를 하고 수자원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에 대한 여러 그 기업들도 함께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물협회에서는 워터 ICT라고 하는 현명한 물의 도시를 위한 이 법칙을 4단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물의 제유 그리고 정수 처리, 이 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도시를 포함해서 우수 관망이라든가 이 물을 관리하고 이 도시 내 물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수원지까지 포함해서 수원에서부터 물을 가져와서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는 전체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워터 아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현명한 물의 커뮤니티 여기에서는 모니터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설 그리고 인공지능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키고 그리고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물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물 관리를 여러 다양한 곳에 종목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보면 이제 모든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가 민목화 개념과 맞아떨어져서 우리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건축 모든 도시 공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통, 생활복지, 경제, 에너지, 공공안전, 환경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수도, 친환경 수자원 관리, 재해 재난 방지, AMI 기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그리드 이런 전력 부분까지 포함한 다양한 부분들이 물과 함께 접목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인천시에서도 물론 작년과 재작년에 깔때기 유출이라든가 적조 사고가 있었긴 했지만 이런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 좀 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수자원 관리가 많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가장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라오스, 브라질에서 댐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을 비롯한 다양한 적수 사고, 입춘 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 홍수라든가 또는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그동안의 사고로 인한 데이터, 또 평상시와 사고 시의 데이터, 관측 실시간, 하천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강변 데이터, 여러 데이터들이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적합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관리에 접목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도시화와 그리고 국제적인 지역 간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이 포함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4차 산업기반 정부 정책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로보틱 드론, 디지털 트윈 기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건설 단계에서 효율적 유지 관리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부분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제 예방적 관리 정책으로 접근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제 보도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지털 수정 관리 기술과 현재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 물관리 그리고 업투의 디지털 기술, 디지털 수정 상황 관리가 있습니다. 스마트 물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지능형 물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개념은 이제 전통적인 수원에서부터 치수를 하고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고 정수장에서 관망을 통해서 수용가가 물을 받는 전체적인 이 수자원 부분에서 이 ICT라고 하는 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물 안보와 물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워터그리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3년도에 국토부의 워터그리드 진흥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스마트 워터 시티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현재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또는 이 스마트 물 관리가 조금은 좀 멀지 않게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마트 미터링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부가적인 디지털화된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자원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지형입니다. 수자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청 기본 계획이나 댐의 수자원을 보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지형이 구축되고 그 지형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우리가 기술을 접목한다 해도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디지털 트윈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 트윈 국토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실제 국토 공간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시키고 그 가상의 공간의 데이터가 실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서로 동일하게 일치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높았고요. 그리고 국제물협회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 어떤 시설들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얻어서 관리자가 AI 등을 이용한 첨단 기술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컨트롤, 이제 제어까지 하는 그런 순환적인 체제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국도의 개념도 현재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전국적으로 3D 지도를 확대하는 거를 2005년 말까지 정부 영상 지도와 3D 지형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간 정보의 산업 발전, 국사나 활용 촉진 등을 통한 총 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디지털 트윈 국도 핵심 기술 R&D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로는 3차 디지털 지도 구축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상하수도 2D 관망도 또는 상하수도 가스 열소송 통신 전력 이런 데이터들도 기존의 2D 데이터가 좀 불확실한 면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맞추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시키고 또 3D로 구분을 해서 지하 세계에서도 어떤 혼란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이 정확히 구축이 된다면 수자원 쪽에도 접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 관리 개념에서는 기존의 국토부의 워터그리드 공항 과제에서는 통합 운영센터를 이용해서 수원에서부터 그리고 정수장, 관망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운영 제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댐 그리고 하천, 지하수 다양한 수원지로부터 개축된 데이터 그리고 통합 운영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제어까지 적용하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 수급 평가, 물조 이용 평가, 강수 데이터 제공 이런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시간 데이터의 모니터링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원지에서의 데이터, 정수장, 배수지, 관광 상태, 제어, 브랜딩 시설, 양적 검침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수요량을 예측하고 가용수량을 예측하고 분배 대본까지 적용하는 것을 이 사업에 포함이 돼서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수자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이제 1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고요. 여기에서는 스마트 모니터링, 드론, AI 분석, 디지털 트윈, 지진 감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도 보면 아무래도 정확한 지형을 구축하고 또 섬세한 지형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드론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드론 시장도 점차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기술은 일단 물의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는 데 먼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댐에 대한 드론 매핑, 이미지를 이용해서 3D 프린팅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공간 정보 매핑 그리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케어도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드론 매핑에 대한 대청호의 부유물 쓰레기 만점을 선정하거나 또는 정확한 사진 측량 결과를 이용해서 하천에 대한 어떤 지형 강남도도 드론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유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제어 부분들을 아날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모델링, 그리고 건설 발표 공정, 센서, 대출, 그리고 조명까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자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소 분야에서도 디지털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경망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유수율에 대한 예측 또는 시설에 대한 수위 예측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생애 주기 비용 현장, 사고 감지와 알람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홍수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침수가 어느 지역까지 어느 범위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부분은 어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1m 단위의 격자를 도시 지역에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 또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기업에서 또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사라 박사님께서 또 다음 발표에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AI를 이용한 이 수처리가 또 화성 정수장에서 또 접목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수장에서의 원수의 수질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5분 단위별로 적정, 적정, 응집제, 주입률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CCTV의 화면이라던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고를 감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서울시나 인천시 상표사업본부에서도 각각 관로에서의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ISO, 그래서 각 지역별 또는 배수지 여기에 대해 수질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인천에서도 인천시 상표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점별로 이런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가 반영이 된다면 바로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데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앱을 통한 핸드폰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산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취득부터 제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디지털 산업 분야가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수자원 분야에서도 다양과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터링,
드론, 원격 검침, 데이터 관리, 표준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는 수자원 예측과 계획, 수자원 시설 관리, 산화수도 수집,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함께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다양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기술을 잘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술들이 서로 함께 접목이 되고 표준화되지 않는다면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수자원 관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파주 스마트 시티도 있지만 건강한 수돗물, 고객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 물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또 접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하는 나라 또는 홍수나 재난에 취약한 나라 이런 부분에서도 이 디지털 수자원 관리 기술이 우리나라의 고도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발국에도 적용돼서 활용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디지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요 조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산업계에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실무적으로 좀 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교육과 또 사용 방법, 매뉴얼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공유 그리고 디지털 수자원 관리에 적합한 기술이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채택과 적응, 그리고 이런 시설 기술 적용을 위한 운영 관리 구도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실제 하드웨어 간의 연계를 체크하시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도시와 노후와 온난화에 따른 또 국제물 분쟁 전각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이나 또한 디지털 투인과 같은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제시하셨고요. 동시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을 핵심 인프라로 관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유산 육성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하이테크한 인지니어링과 장치가 결합이 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 제도 또한 바뀌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손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이 보다 빠르게 현장에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최선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의 최선아입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환경 이슈에 따른 다양한 트렌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런 환경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격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환경적 이슈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오염물질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제가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신종 물질 부분들을 세 파트에 좀 나눠가지고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마이크로 폴루탄트라고 하는 미량 오염물질이 등장하는데요. 과거 우리가 이제 고교정수 처리가 도입되는 시기 9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쭉 보면은 산업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오염물질의 그 변화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2, 3년 전에 등장했던 과부라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에서 사용하는 어떤 코팅제에서 발생했던 그런 오염물질들이었었고요. 올해 그 여름에 첨가물에서 소형 항생제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계 이제 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정수 처리에서 처리성이 어떤가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으로 보면은 앞선 산업재해에서 유발됐던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나쁜강수계에서 수질사고가 유발돼서 농도가 높은 반면에 이렇게 의약물질계에서 유발됐던 부분들은 나쁜강수계보다는 한강수계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어떤 형태가 이제 달라지고요. 이런 신종 오염물질들은 분석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물질들이 발견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질 항목들을 증가시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수 처리 공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슈 부분은 요새 또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양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약 3억 톤의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발생됐던 상황들의 물질들을 분들을 보면은 전체 양 중에서 약 40%가 포장재에 의해서 발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발생의 양을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2030년도에는 2배인 3억 톤의 양이 그리고 50년도가 되면은 18억 톤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 배출이 되면 해양이나 하천에서 누적이 됐던 게 다시 또 우리가 먹는 그 물을 유입원으로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형 생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흡입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류에 의해서 다시 섭취가 되고 그 어류는 다시 사람이 먹는 먹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상황들 때문에 심각하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물속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연구자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지만은 일부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병물에서 그 개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병물에 대한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좀 검토돼야 되는 파트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생분해 가능한 용기 개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7년도에 연구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전체 우리나라 수계 중에서는 인천 쪽에서 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요. 수심별로 보면은 30m 이하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약 2에서 5m 수심 내에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그 사이즈들이 주사항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파편의 형태이나 섬유질 형태로 구별이 되는데 이 섬유질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하면서 작은 형태의 사이즈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후의 연구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부분은 마이크로 오가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제 수질을 나타내는 모든 그 단위 자체가 마이크로로 변경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나노 수준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슈화됐던 부분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진행이 됐지만은 그 소아 장기의 만성 염증에 의해서 유발되는 크론병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나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균의 감염이 미국 내에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미생물들이 물과 연결이 돼서 기존의 과거에 있던 세균, 대장균의 이를 지나서 새로운 미생물균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과 연결이 돼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깔따구 유충이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현상들이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라기보다는 소형 생물에 가까운 형태였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등장하는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은 인체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촉진하는 어떤 한 분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그 수질 사고와 연관이 됐던 그 크론병이나 아니면 레조넬라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건강 보조제로서 그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피부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학문 분야가 실제 이제 우리가 먹는 물에서 유입이 돼서 처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이동하는 관망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나 거동이 일어나는지 부분들이 새로운 또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처리 공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기존에 이제 고도정 수처리라고 하는 오존, 활성탄, 막여가 시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정 수처리다, 어드밴시드 워터 트리트먼트의 한 분야로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이제는 이제 표준 처리 한 부분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런 다양한 오염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일반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 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공정들도 어떤 단일 공정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물질분들이 그 처리하는 공정 특성들이 다양한 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불암 수질 사고했던 과불암물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 합착에 의해서 제거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의약물질군들이 있는데 이중 이런 물질군도 예를 들면은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같은 경우에는 오존 처리에서는 거의 제거가 안 되는데 UV AOP 공정에서는 100% 제거 효율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정 특성에 따라서 물질군들이 제거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이즈의 어떤 특성으로 이거를 제거하고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수처리에 관련돼서 또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양한 화학 물질,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의약 물질이나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런 미량 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물속에 존재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즈에 의한 제거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처리 공정으로만으로도 거의 99.99% 제거한다라는 결과들이 일부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계속 연구 상황이지만은 기존 처리 공정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수처리 공정에서 일반적인 표준과 고도정 수처리를 통해 가지고 제거한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보면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 부분들은 거의 제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로 보면은 파이버 종류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경이 쌓인 작은 사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막여가 공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이즈 측면에서는 이 공정들이 제거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막여가 시설 자체에서도 유발되는 플라스틱을 내뿜기 때문에 시설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발생한다는 보고가 현재 연구 결과로 제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소형 생물군에 대한 빨다구 유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많은 대응책을 내놔서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빨다구 유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100 마이크로미터의 전후 사이즈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수장에서는 표준 정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에 의하면 입자 활성탄이나 그다음에 모래 여과지에서 빨다구 유충들이 유출 여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는 분석 기술에 따른 부분들이 중요하게 차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전자 분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독특한 그 유전자 미생물 체이기 때문에 어떤 산화 공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공정으로 인지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야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이런 레지오넬라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오존 산화 공정을 거치면서 제거되지 않고 이제 잔류하면서 전체 남아 있는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질 사고와 연계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새롭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런 이제 환경적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보면은 어떤 처리에 집중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효율의 처리 효율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에너지의 어떤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소재 개발이나 스마트 운영 관리 기술과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화학적인 소재에서부터 물리적인 것, 또 생물학적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원수 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의 그 처리 기술들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또 혹은 이 기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수원에서 유입되는 이런 물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어떤 그 미 규제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 수립과 그 다음에 상수도 시스템의 어떤 산업과의 연계 부분들과 연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 처리 시스템이나 상수도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시설이 3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량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신개념의 어떤 리모델링 개념을 무엇을 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형 정수장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장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의 이제 디지털 시대에 따른 수처리 기술들을 간략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기술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형 분산형 수도 시스템들을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 개발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상수도 시스템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상수도 전과정의 스마트화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의 제어 기술 감시 기술들이 같이 공개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스마트 정수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자율 운전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모든 정수장 시스템들이 실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발전되는 속도가 현재의 사회적 변화 속도를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그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정수장들도 발전하는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반에 따라서 현재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도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뭐 빅데이터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다량화 부분보다는 질적인 수준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DB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유용성 있는 데이터들을 얻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 관리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스마트화 정수장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질 사고가 났던 빨다구 1층 같은 경우에는 유관 관찰이나 구별 광학 현미경에 의해서 수동으로 모니터링 했던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DNA 구조 자체를 가지고 이런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존의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서 설비,
그 다음에 소재 개발 쪽으로 점차 발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흡착제 부분에 대한 신소재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요소수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석탄에 의해서 수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게 요소수인데, 활석탄의 원료 자체가 이제 석탄에서 유발되고 이것들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 활석탄의 수급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수 사건 이전에도 활석탄에 대한 수급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를 대체할 그 수처리제 개발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또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 신소재입니다. 물론 현재의 그 수처리제로 활용 상태에서는 아직 그 거쳐야 될 기술 개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그래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도체나 촉매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수처리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 측면, 그 다음에 그 내부 구조의 세분 구조를 더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그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사회적 변화, 환경 리스크에 의해서 현재의 그 뉴로멀 시대에 우리가 닥쳐야 될 수처리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미래 상수도 시스템으로 어떤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상수도 과정의 어떤 스마트화, 신소재 개발, 이런 이슈들을 모두 통틀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물 관리나 물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류형 물질이나 미량 오염 물질, 플라스틱 등의 생각하고 또한 사이즈마저도 이제 마이크로에서 나노까지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연한 급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또 가중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국협의 공정에서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나 소재 개발, 스마트 민간 기술 등이 보다 속도감 있게 신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처럼 저도 뒤에 소속 들어오고 또 가져갈 만한 많은 정보들을 듣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은 4시 35분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발표를 하시면서 열띤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또 3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3분 남았습니다. 좀 3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됐네요. 3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익재 KEI 미국토연구원 본부장님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마도 끝으로 우리 환경부 무산일과에 오신 김준혜 사무관님께서 마무리하실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KEI 김익재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제가 의견을 나누고 시간이 더 있다면 토론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진 것처럼 올해 유엔이 정한 물의 의제는 물의 가치입니다. 물의 가치하고 물산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활용 방법할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고요. 교수로서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예산 인프라, 코비드-19 이후에 예산 인프라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수산 공급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 COP26가 열리는데 시위, 스톡홀름 모리니티에서 별도로 이제 워터 파빌리온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물에 관련된 글로벌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션의 주제인 물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이익을 확대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고민인 것 같은데요. 다만 생각해볼 것은 SDG 6의 그 중요한 글로벌 함의가 있는 X에는 물산업 시스템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은 국제적인 자재이고 그리고 대상국마다 다르겠지만은 물산업은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하고 그리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선행돼야 될 것들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여지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 고소장께서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에는 기후환경 리스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경제 수준으로 좀 보면 개도국은 이제 물 부족이라는 증명을 하고 있고 물 자체가 치료제 예방제 내려졌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진국은 오히려 그 와시보다는 그 웨이스트 워터 하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디텍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개도국에 거기는 검진 키트가 없지만은 하수나 오술의 검출을 통해서 개도국에 그 승전 의료 시스템이 없더라도 하수를 통해서 그 물을 쓰는 걸 통해서 그 코비드-19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거나 했으면 좋겠다. 유럽은 보면은 그 기술을 단가를 어떻게 낮추느냐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빈틈 전략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물관리변화 후에 가장 제가 볼 때 혁신적인 전환이 하나가 물산업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것처럼 물산업 그 전에는 수산사업팀이 있었고 또 환경부에는 산업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 산업팀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물산업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지요. 물 관리의 가장 최전선인 기상 분야, 구체적으로 수문 기상 분야가 물 산업법에 사실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물 산업의 이제 그 정의에서 물 순환의 정가가 참 좋은 표현인데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물 자원이나 수자원의 개념이 훨씬 더 자원 관리를 위한 산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더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세분 발표 중에서 공통점을 보였을 뭐냐면 국제 회의나 국제 그 기구 MDB 국제 기구 만나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건설 부분에서 강점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좀 부족한 것은 유지 관리, 운영 기술 부분은 조금 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좋은 기술들이 좋은 유지 관리 기술들이 소개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한 번 더 국내적으로 보면 그런 오펙스나 메인터넌스 관련된 뭐 실적이라는 있으면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에 되어서 건설에서 유지 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셀링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대상국의 물 산업을 우리의 기술로 팔려면 그 대상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만 가지고 안 만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의 디지털 수산 제반 여건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은 기초 체력은 매우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부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모니터링 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저는 예를 들면 물수지 분석 같은 것들은 매년 하든지 가능하다면 월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합리적인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는 뭐 질소나 뭐 탄소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디지털 수산 관리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기초 체력을 좀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세 번째 발표하신 최선호 목사님 과제는 그 발표를 듣는서 내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으로 하신 부분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말하기 물갈이를 나가 3, 4년 지나가는데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체감효과가 가장 무엇인가. 상하수도 분야이거든요. 먹는 물을 안전하게 쓰고 버리는 물이 내가 버리는 물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저는 이제 뭐 수공에서 어떻게 이거를 국내적으로 공공적인 이익으로 가야 될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공공 기관들은 개도국에 연구조사까지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그 개도국에 있는 물을 떠나가지고 샘플링을 가지고 작업까지 보내가지고 쿨링 샘플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줘서 자국의 기술들을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수리분 센터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부 부분에입니다. 예. 우선 발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를 잘 봤고요. 아주 좋은 훌륭한 내용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뉴 노멀 시대 물관리 및 물산업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처럼 좀 분절되어 있었던 물관리였다고 하면 이제 어느덧 2018년 이후 3년 이상 통합 물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산업이 그럼 이런 통합 물관리라든지 노멀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 환경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산업은 사실 뉴 노멀 시대의 물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술 개발도 더 해야 되고 또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보면서 사실은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했으면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뭐 TV나 냉장고 같은 것들은 산업이 시장을 이끄는 구조인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따라오는 구조인데 그동안 전통적인 물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산업을 끌고 간다. 그리고 규제를 통한 산업, 그 시장이 물기업들의 그런 기술 개발이나 제품을 좀 동인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속도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오수장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 가치 물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용수 공급 수준의 그런 물 관리를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라든지 아니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아주 깨끗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수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물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환경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해 주신 이창재 교수님, 정말 교수님 발표도 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느꼈던 거는 환경부가 이제 스마트 상하수도 또 AI 홍수 예보 등 이렇게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최근 들어 1조 수준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초석은 어느 정도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익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디지털 예산이나 디지털 물 관리에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좀 늦었긴 하지만 이 디지털 상업도 디지털 물관리 사업을 하면서 우수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과연 표준화가 됐냐라는 측면에서는 반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각각의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수공이라든지 이런 물관리를 하시는 기관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과연 그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호환이 될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고민을 좀 주는 부분이라서 디지털 물관리를 위해서 표준화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기초 체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최선화 박사님 발표를 이제 보면서 사실 신종 물질의 출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 내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산업이나 뭐 의학이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좀 발전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추후 이제 뭐 우리의 그런 수준을 따라오는 대도국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해서 관련된 산업을 그리고 기술들을 잘 발전을 시킨다면 물산업 측면에서 있는 추후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잘 대응하고 해외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 세분 발표 잘 들었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참고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도 어떤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산업진흥법이 이제 국민들의 물복지 향상과 하이테크 물산업의 혁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를 유공도 나서겠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금년사무관님도 저희들하고 함께 할 거라고 마음이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산업진흥법을 뼈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혁신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이나 그 R&D 성과들이 보다 상용화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물기업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